반갑습니다. 문정법률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우리가 이제 경매 입찰을 볼 때 소유자가 사는지 전세권자인지 임차인이 사는지에 따라서 권리분석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권리분석을 조금이나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권과 임차권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하고 임차권하고 전세권이 다른 건 뭐냐면요. 전세권자라는 거는 등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권 살고 있어, 전세 살아, 이거는 등기를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월세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임차인이다 전세권자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전세권은 전세금, 그러니까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전세 등기, 설정 등기를 하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되고요.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뭐냐면 앞에 글자를 꼭 읽어 주셔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보다입니다. 전세권 우리가 배당을 할 때 이제 순위별로 배당을 하는데 임차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임차권자는 이제 분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되는 게 있지만 여기에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법상 그 성질은 채권으로 되어 있다. 자, 요거는 물건이고요. 요거는 채권입니다.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잘 아시겠죠? 글만 읽어도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전세권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드리기는 좀 불편하고요. 제가 요거는 자료를 PPT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예, 맞습니다.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됩니다. 물건이기 때문이죠. 전세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전세권은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세권은 이제 예를 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채권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고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권에 이자를 안 냈을 때 임의 경매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시 비용이 일단 요거는 단점이에요. 요거는 장점이고 단점은 전세권 설정할 때 설정비 들죠. 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등기를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설정이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장점과 단점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인데요. 주택의 전세권 설정 시 건물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가 한계죠. 근데 토지와 건물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가 두 개잖아요. 근데 설정할 때 건물에만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등기가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배당에서 예를 들면 이제 건물에만 했다. 그러면 오래된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감정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의 금액 얼마, 건물의 금액 얼마 따로따로 감정을 매깁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했지만 배당은 되겠죠. 좀 전에 이제 뭐라 했냐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고 했어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들어 선순위들이 많을 경우에는 전세권에 대한 이게 물건이라도 배당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같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토지에도 받고 건물에도 받기 때문에 손실분이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주택들 있죠. 20년 이상 된 주택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토지분의 금액은 많고 건물분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건물분의 감정가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건물분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는 경우는 약해질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택의 전세권 설정 시는 건물에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하게 조금씩 알아야 되는 부분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경매를 진행했을 때 권리 분석하는데 조금의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차권은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임차권만 따로 떼서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을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임차인의 대항 요건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요.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에 임차인이 되었다 제가.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이사를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저쪽에 전출을 주택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현재 주택에 전출을 해버리면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고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이제 임대인이 안 줬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우선 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죠. 다른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대항요건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최우선 변제는요.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인데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보증금의 그 최우선 변제는요. 일정하게 연도별로 또 그 시기별로 금액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표들이 인터넷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앞서 제가 한번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6천 이하 2천 먼저 받아가는 권리는 광역시 기준으로 19년도 이후의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으로 어디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계약사항의 권리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주택의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의 연도를 보시고 우리가 그 보증금을 따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최우선 변제고 월세 들어가실 분들은 어떤 거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임차 들어갈 주택의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은행권이 몇 년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네, 최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차인 알아봤고요.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 요건은요,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되는 거. 자, 요거는 연도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못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갖출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사를 가거나 해야 되는 경우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네,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임차인이면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매에서. 자, 임차권은 전세권과 달리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죠. 맞습니다. 요건을 갖추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과 전세권자가 있는 경매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동에 있는 빌라고요. 지금 6,200에 매각이 됐다가 미납했어요. 네, 미납했습니다. 왜 미납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방호동에 있는 13층 빌라고 한 28평 되죠. 지금 5차까지 내려갔다가 이분은 얼씨구나 하고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미납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분은 1,800만원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세권자면은 대출금을 다 갚아줘야 되죠. 임대인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통 전세권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자, 이분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 정본입니다. 가압류죠. 네,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00만원이라는 거는 뭐게 아마 소액임차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몇 평인데 전세가 1,800만원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고요.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행됐죠.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송땡땡분인데 전입일자가 2020년 11월 3일입니다. 근데 강제경매 말소기준 권리는 20년 11월 26일 어떻게 됩니까? 네, 한 20일, 23일 사이지만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사람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6,200에 받았다. 그러면 이분이 진정한 전세권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이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그 금액만큼 돈을 다 내줘야 되죠. 근데 제가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기 송땡땡분은 2020년도 11월 3일날 전세금을 지불한 임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세죠. 이제 등기를 했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자, 그분의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 낙찰받으신 분은 6,200만원 하고 1억 1천만 원이니까 1억 7,200만 원에 이 집을 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마 미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6차까지 갔고요. 4,200이 시작인데 이 사람 이런 경우가 있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조사를 하셔야 돼요. 100% 무조건 들어가서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떨어지면 뭐 괜찮겠죠,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 안 한 임차인이 있는 경매 사건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따로 조사를 했던 물건인데요. 신정동의 오피스텔입니다. 10층이었고요. 뭐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쭉 있었고, 지금 4차까지 갔죠. 5,100만원 시장인데 변경됐다가 새로 나온, 지금 현재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9년도 9월 20일에 네, 9월 20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강제경매가 21년도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관리비인 걸로 제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발생이 되죠, 이분은.
근데 확정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배당은 없어요. 그래서 땡땡님한테 제가 찾아갔더니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증금이 제가 알기로는 7천 몇백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나 이런 걸 다 손실분이나 내가 인수돼야 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는 경매 사건이에요. 요거는 반길이 있는 거고요. 강제경매네요. 요 강제경매도 강제경매일이 서울보증보험에서 21년 7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토지공사가 주택임차권인데 요거는 임차권 등기자 아까 등기 명령 있죠. 그거예요. 빠지고 전입은 그대로이고 다른데 이사를 가신 분이죠. 지금 전입을 보시면 13년도입니다. 근데 강제경매는 21년도죠. 자, 소멸 기준 위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시작 금액은 감정가는 6,100이고 3차 금액이 뭐예요? 2,989만원. 자, 여기서 봐봐요. 전입도 있고 확정도 있고 배당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전세금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까지 가서 3천만원에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4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을 보존해줘야 돼. 네. 그래서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대항력이 있고요. 배당 요구한 임차인의 경매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맥락은 비슷한 건데요. 삼산동에 있는 거예요. 지금 3차 같고요. 압류가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 18년 9월 6일이네요. 근데 들어온 건 언제예요? 17년 11월 1일. 자, 임차권 등기자 이분도 빠졌네요. 네, 빠졌습니다. 근데 1억 3천이 있어요. 시작은 7,35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은 뭐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1억에 받았다. 그러면 배당을 예를 들어서 그 임차인이 배당을 어느 정도 수령을 하겠죠. 뭐 기타 등등 당해세 쭉 빼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금액이 빠져서 500만이 빠졌다고 치면 1억에 받아서 9,500 배당 받았어요. 그럼 3,500은 누구한테 달라면 돼요? 네, 그 사람한테 달라면 돼요. 낙찰자한테. 이런 것들이 조금 복병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볼 때는 이제 낙찰가와 시세와 그때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잘 검토해서 낙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국세 있어요. 국세, 세무서 국세. 압류는 18년도인데 이거는 법정기일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법정기일을 우리 개인이 입찰 보는 개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 이분들 아셨겠습니까? 17년도에 들어 등기는 깨끗하거든요. 국세 압류권은 압류가 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안 돼. 그럼 금액이든 뭐든 알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17년 11월 1일보다 압류권이 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앞에.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떼서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예를 들어 1억 3천인데 내 1억 5천 정은 배당이 충분히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국세가 법정기일 빠른 국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보증금이 다 배당으로 처리가 안 되면 내가 그거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말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계신 분들 제가 이거는 전세권에 임차권을 굉장히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쭉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 경매물건 보실 때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